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공과에 저는 한양대학교 교수님으로서 잠깐, 대한민국에 있어서 교양 인권에 많은 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교양하는 소설에서의 교양이 교양 교육에서 말하는 교양과 어떤 부분에서는 좀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양소설 또는 이제 성장소설 이 부분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어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그려진 소설들이 교양소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태준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이태준의 작품, 어떤 소설을 가지고, 식민지 시대의 교양 소설이라는 것들이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들을 준비할 때 좀 양이 많아서, 그게 이제 중심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작품들을 보면 생각보다 주인공들이 눈에 띄는 정도로 성장을 많이 하는 주인공들이 의외로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런 작품들, 우리나라에는 그런 마땅한 배운 소설이 없었던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하지만, 그 시대의 그런 어떤 시대와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색했던 작가들, 그리고 이제 그런 작가들의 어떤 삶이 투영된 작품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작품은 이태준의 사상의 월요일판에서 제 마지막 사건인데요. 주인공이 딱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운명화된 장소를 계속 찾아서 헤매던 주인공이 제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의 한복판에 가서 어, 중간에서 어떤 자신은 이런 식의 성공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좀 돌아가는 거기에 작품 자체를 보면 좀 이완 또는 한국으로 흐르는 그런 작품인데 그런 작품이라는 면이 것도 좀 있습니다. 외양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전적인 적용을 보면,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힘, 문화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1910년대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다시 사용될 때는 이제 동양적인 의미의 수양과 대비되는 서양적인 가치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용어로서 그 교양이라는 용어가 함께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번역어 그리고 프레셔의 번역어로서 교양이 사용되었다. 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허병익 선생님이 이제 교양의 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교양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수용되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이제 문화사적 그 추적을 이제 그런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책이 방금 어떤 아쉬운 점은 그때 썼던 그 교양이라는 용어가 어떤 명칭이 오늘날의 교양과 또 부합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질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저런 교양이라는 용어 자체를 흡수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던 책들, 받아들였던 사상가들, 네, 그런 것 중에서 자신의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삼아서 그것을 어떤 응용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추적하는 쫓아가는 그런 연구가 하고 있는데요. 어, 근데 주요 사상론이 예술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지금 임의로서 그 유월교를 지금 교체한 것은 아니고 저것을 하기 위해서 근대 시기의 문학 텍스트, 소설시, 수필, 일본, 일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6천여 편의 텍스트를 모아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거기서
텍스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인물들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추출해 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인물들은 가장 풀스토리인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학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일종의 사상가로서 풀스토리가 받아들여졌고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 때 보면 풀스토리를 이제 그 존경하면서 이제 조옹이라고 이제 불렀고 셰익스피어가 이제 사옹이라고 불렀는데 가장 존경하는 두 문호로 이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뭐 마시즘이 워낙 중요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에 대한 언급, 네, 그리고 이제 괴테, 네, 그다음에 뭐 앙드레지드가 많이 나오고 특이한 것은 베토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맥락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그 독일 음악을 수용하면서 이제 일본의 근대 음악을 형성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을 베토벤을 꼽고 있고 음악도 중요했지만 베토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 신체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캐릭터가 도시에 많은 호흡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인물들이고 어, 그래서 보면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한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광수 같은 작가들은 어떤 인물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자신의 자연스러움을 삼았을까를 꼽아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 그다음에 이제 바이런, 그다음에 이제 간디, 그다음에 공자 뭐 이런 좀 쉽게 연상하기 어려운 저런 인물들이 이제 이광수의 사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광수가 추구했던 교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동양에서는 동양의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는 걸 수양이라고 했고 서구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걸 교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그 최초의 근대 작가가 알려져 있는 이광수는 하더라도 공자랑 이제 간디 같은 동양적인 인물들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광수의 언급을 보면 자신이 뭐 작가, 문사로서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상가로서의 자신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보면 그냥 작가라기보다는 사상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상석 같은 경우는 이제 톨스토이도 나오는데 이제 뭐 루소라든지 마르크스, 러스키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카프비어의 사회주의 작가는 아니었지만 정치 의식이 좀 강했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던 영상섭의 어떤 사상의 어떤 대적 그런 것들이 이광수와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원도를 대표하는 근대 작가 중에 하나인 이효석 같은 경우 보면 특이한 거는 굉장히 어떤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의 토양이 어쩌면 음악적인 것에서 왔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덕공고함 같은 경우는 많이 오케스트라가 등장하고 이런 작품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이런 작품들 좀 근데 이걸 이제 반대로 보면, 특정 서양의 작가를 놓고 그것이 근대 작가들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걸 본다면, 뭐, 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고델레르 같은 경우는, 뭐, 이마라든지 바병이라든지 길랑찬의 작품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소설 속 주인공이 새로운 스페이스에 편입하고 적응해서 성장을 위해서 구분하는 이야기들을 보통 이야기하고 독일의 대체의 미래를 마이스페이스 시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그래서 저 대체의 작품에 가장 근접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찾으려는 노력이 한 거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한 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나름의 어떤 그 가치를 추구했고, 그것에 근접하는 작품들을 그 나라의 고유의 교양소설로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이케타 히로시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문화평론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교양소설의 기본적인 현실은 말할 것도 없이 개성적인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파악하는 관점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대적 개인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양소설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저 사회에 어떤 근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 등장했어 않습니까? 중세 공권 사회의 종언과 근대적 개인적 자아의 자립이 필수적인 전제이고 그렇지만 자립한 순간 사회가 하나의 외적 세계로 변화하고 그 외적 세계와의 충돌을 자기만의 짊어져야만 하는 사실이야말로 근대적 자아에 있어서 근대적인 공권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려는 것이 굉장히 버거웠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성했을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빌드 오늘 이야기하는 교양소설이 이제 빌드 로망의 어떤 영어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꼭 교양뿐만 아니라 뭐야 또는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크게 교양한다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대체의 배려를 마이스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특정 시기에 추구했던 인간상, 그것에 근접하는 가치. 그러니까, 어, 조선시대라고 하면 이제 뭐 충교로 대변되는 위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성리 같은 인물이 그 시대의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일 수도 있고, 뭐 군자일 수도 있고, 영국에서 신사일 수도 있고, 르네상스 인간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될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 제임스라고 하는 이제 이론가는 교양 소설이 그럼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비교적으로 다이, 다이얼 통주곡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얼 통주곡이라는 것도 하는 게 오케스트라가 있고 다이얼 통주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회와 개인 간의 어떤 서로의 어, 소통과 서로에게 배려가 기반을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이얼이 서정부 주체의 정신과 영국 표현하는 이 탁월한 악기로서 교양소설의 주인공이 해당한다면 테스트라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이다. 소설 속 주인공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조화 속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자기가 호의 위해서 그 빗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오케스트라의 어떤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회와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 식민지 시대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가 없었다는 사회와의 불화 속에서 그렇지만 성장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인물들이 그럼 어떻게 성장을 추구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이 식민지 시대의 그런 특성이었을 시다. 네. 사실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표지에서 나왔었는데 원 시즌업을 유스라고 하는 원 시즌업이라고 하는 건그 특정 계절에 걸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날씨 같은 거 8월 가을 향해 가는데 근데 여전히 더운 것처럼 어, 젊은 청춘들이라고 했을 때 생각되는 어떤 이미지와 다르게 계속 철들지 않은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 아니면 갑자기 너무 늙어져 버린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원인의 가장 근본에는 제국주의와 어떤 식민지적인 어떤 상황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적인 어떤 발전, 그러니까 불균형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제국의 본토는 계속 풍족해지지만 식민지는 경제적인 착취를 기반으로 해서 일부의 기능만 발전하고 나머지는 저발전의 상태로 놓이는 것이 저 당시에 주인공들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책인데, 우리나라도 저런 상황이 없지 않았을까? 성장하지 않게 가로막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더 영향을 받아서, 되는 거죠.
그 당시 많이 나왔던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개척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의 그걸 도모하는 인물들은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태종의 생리대 교양 선생님인데, 이제 뭐, 내가 너무 몇개로 시간을 남들어가면 안 돼서, 어, 이태리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편소설의 완성작. 굉장히 문장이 아름답고 정확하고 비약적인 어떤 아름다운 느낌이야. 그래서 이태리의 작품을 좀 낭독하는 그런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프랑스에는 모파상, 미국에는 오헨리, 조선은 이태리입니다. 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고, 단편소설의 완성자지만, 그래서 그동안 장편소설은 이태리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저걸 교양소설을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인 정재용 선생의 인터뷰를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도 아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찾아보면, 괴테, 풀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괴테니까 이제 뭐, 교양소설가도 될 수도 있고, 네, 모파상. 이 이제 단편소설의 완성자 중에 한 명이 모파상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이효성하고 비슷하게 음악적인 조예가 깊어서 이제 베토벤과 슈베르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리고 그 부인께서 이제 이때 음악가를 나와서 이제 음악 교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영향력도 좀 관련이 것 같다. 이제 넘어가는 거. 그래서 단편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태리의 장편 소설에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사회부사 도시가스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이태리의 장편 소설이 생각보다 이거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플롯의 유형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젊은 남녀들이 사랑의 실패를 겪고, 사랑을 실패했지만 내지 나는 사회적인 어떤 동사와 사회적인 어떤 이바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상적인 눈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양소설의 스티븐은 자신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 발전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스스로를 이동하면서 좀 더 문명화되는 곳으로 중심지를 향해 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인이 나타나고 있고 이태준의 사상의 거래 같은 경우 보면 시작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해상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저기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한반도로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철원 쪽으로 가서 이제 친척 집에 실제로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자전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동형 쪽으로 가서 원래 상해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막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경성에 와서 해문고를 다니다가 다시 그 와세다 대학교로 가서 그래서 성장을 도모하다가 정작 성장하기는 전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소설입니다. 현재로 그래서 와세다에 이태리는 흔적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좀 남아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의 특징은 교양소설의 주인공이 선택의 사회를 노리는 것이 단순히 서사적 정치가 아니라 이 구대적 메시지와 사회적 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문제를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일반적인 교양소설은 결말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세상과 인간이 화해하는 발전하고 안정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물과 세상의 화해하는 구조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태준의 장편 소설에서는 중심 인물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결혼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경제적 자기 부족과 고립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랑하는 여인은 종종 경제적으로 풍족한 명문가의 자제나 가수성가한 인물과 결혼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태준의 중심 인물이 사랑의 실패를 단순히 수능하거나 침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소설속 인물들이 수동적으로 현실에 적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성찰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걸로 성장하진 않지만 식민지적인 모순,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깨달은 각성으로 나가는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이제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태근의 대부분의 장편소설은 교양소설이면서 시가소설이기도 합니다. 시가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이 되는, 모델소설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만 마클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노블 리더입니다. 열쇠가 있는 사람만, 그래서 누가 모델인지 알 수 있는 사람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평범한 소설 같지만 그런 어떤 맥락을 아는 사람들만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방의 소설인데 예를 소설이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 사상의 월야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되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인공인 송빈이 기태근을 그대로 닮은 송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대목이다. 가슴 깊이 새겨 이토 히로부미의 한시를 외웠다. 이걸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이제 남아있는 취향관 흡약 유성 산업볼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나이 듯이 서서 상관을 떠날 바에 내 고향을 떠나서 그런 뜻을 세울 때 배워 이름이 없어야 죽은들 돌아올 것인가. 뼈목기를 음료짓기에 기약을 하려 인간 이름 본마다 푸른 산을 이쁘다. 그런 현시가 있는데 저거를 마음속으로 대세빈단 장면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게 이토 히로부미의 시라고 나오면서 이 시가 굉장히 친밀적인 시다. 이토 히로부미를 자신의 모델로 삼는 작품이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어떤 글에서도, 어떤 언급에서도 정말 일반적으로 막 뒤져봐도 이토 히로부미가 저런 시를 쓸 거다는 결국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쓰지 않았는데 왜 이토 히로부미 저런 시를 따르면서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성장을 모색하는 거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이 안중근이 썼던 비슷한 시. 여기서 거의 한자 똑같은데 이 시를 저때 블라디보스토크 사상의 어려운 시작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에 안중근이 사실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또 히로부미를 추단하기 위해서 이제 하얼빈을 향하면서 이 시를 알려졌는데 사실은 저 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시는 여러 작가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실존 인물이라면 그가 송빈에게 가르쳐준 한시도 이또의 한시가 아니라 이또를 암살한 안중근의 한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맥락이나 이런 열쇠를 열면 사실은 그러니까 왜 수정하지 않고 여기서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각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작품이 이제 불면의 형성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이제 안창호의 친척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김창세라는 당시의 의사죠. 보건한 의사의 어떤 삶을 모델로 한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미국으로 유학하는 장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유학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존스 홉킨스에 가서 보건 의학을 배워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김창세에게 그런 어떤 삶의 여정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영의 여정은 역사적 인물 김창세의 삶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김창세는 1920년대 초 중국 상해 인지정부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문과대학에서 공직보건학 박사학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안창호의 등전이사 주치의로 민족운동에 헌신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쓸 때 작가의 말을 보면 비안 손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삶을 듣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냥 김창세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들을 보면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으로 나아가는 않지만 식민지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각성도 많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작품에서는 이제 민주병이라고 하는 화살을 부제로 하는 작품인 것 같다라는 이제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파를 보면 사파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성모 당시의 석화를 보면 실제로 이제 유명한 조각 이런 것들을 모델로 그러니까 저걸 암시하는 스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런 시대적인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품들을 그냥 읽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양식의 교양 도서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상황에서 근데 그 당시에 주인공들이 그냥 막연히 성장하는 이야기만 그냥 풀어냈다면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 모델들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녹여서 작품을 썼고 그런 작품들에서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신남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천천대학교 손신남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발표문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한국 근현대 교양 소설에 관해서 일과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외한 입장에서 근대와 현대, 또 교양 소설 바운더리가 꽤 넓은데, 어떤 큰 지형을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구성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또 저는 이제 원래 교육학 전공자인데 문학에 대한 흥미를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됐어요. 이태준이라든가 이런. 근데 이제 교양소설 하면 저는 이제 독일 좀 지식 전통이 있어서 괴테 아까 작품이 떠오르고 수업시대, 패덕시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저는 헤르만 헤세가 떠오르고요. 시타르타 뭐 이런 거, 데미안 제일 먼저, 토마스만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특히 식민지 시대의 이 문학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아마 토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눠진 발표 자료에 로마자 1번에 해당하는 발표문을 이제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소회라든가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같이 좀 보실 부분은 쭉 넘겨서 로마자 2번에 제가 발표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겸 같이 생각해 볼 주제들을 좀 던져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 몇 가지 또 얘기를 하면서 아마 발표자께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신 얘기들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발표문 읽고 나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교양에 대한 이제 개념 자체, 그다음에 교양 소설 개념 자체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양교육 학회에서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어 빌둥이 교양, 모야, 교육, 인간 형성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돼 있고 아까 설명에 나왔듯이 이상적인 인간상 원래 독일어로 이제 게빌레트 해서 도야받은 인간, 교육받은 인간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영어권에서는 아마 이제 빌둥이 셀프 컬티베이션 이런 식으로 많이 정형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컬처, 문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교육학계에서 인간 도야로 교양학계에서는 지금 교양으로 또 쓰이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강공대 케이스도 있지만 저는 이름을 빌둥이라고 지금 지은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의적일 바에는 차라리 오해의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 말로 빌둥 쓰고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용어 정의가 어쨌든 중요한데 이 빌둥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인지하게 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게 하나고. 그러면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빌둥스 로만이니까 교양 소설이라고 이제 우리 발표자께서는 했는데 이것도 교양 소설, 교육 소설, 형성 소설, 성장 소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보면 성장 소설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청소년기의 무슨 성장 이게 더 연상이 되고요. 형성하면 인간의 형성이니까 인간의 전체적인 형성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부하다 보니까 그 바흐친 이 사람도 러시아 사람인데 이거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빌두스로만 그냥 독일어만 그냥 써요.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또 뭐냐면 그러면 이런 류의 소설이 꼭 독일적인 것이냐 뭐지? 그래서 또 거기서 논란의 또 소리가 있고요. 근데 바흐친을 보니까 시간 속에서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름스 로망 혹은 교양 소설 이러한 유형 소설을 어떻게 명명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문제를 좀 물음을 던져보고 제가 이제 그 문학교시니까 궁금한 건 문학계에서는 이 개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지금 돼 있고 혹시 그 어떤 논의를 통해서 통일된 용어 정립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작가 이태준으로 가는데 이태준 작가가 정말 어려운 성장을 했더라고요. 서자인데다가요. 고아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식민지 배경까지 있으니까 정말 빌딩으로 따지면 정말 그 역경 극복의 역사를 이미 안고 이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직접인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빅토르 이고 장반장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혹시 위고우 작품이 그의 삶 혹은 소설에 투영된 흔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음악 얘기 나왔는데 이분이 보니까 미술에도 저희가 깊어서 평론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태준에게 영향을 줬던 당대의 어떤 세계적인 화가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근대에 또 화가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아마 동시대의 사람도 이제 이중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인 거는 같더라고요. 네 번째 제가 이제 비문학자로서 시키는 소설 너무 생경했어요. 용어가 이게 뭔가. 근데 이제 이게 쓰는 소설에 대비해서 이태준이 쓰는 독특한 용어 같은데 일종의 이제 메타 소설을 지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태준으로 소설만 여기 나오는데 그런 소설을 인간과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예술적 형상화로 보는 관점을 취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소설은 바로 사람된 그 사람 사리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실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태준이. 그래서 소설 본질을 직시하면서도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런 시키는 소설이라는 개념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소개해 준 대표적 작품 사상의 월야나 혹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 이 시키는 소설이 어떤 식으로 또 투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혹은 후대 문학가들, 문학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준 작품으로 가서 사상 월야 대표적 교양 소설로 다뤄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41년, 1940년도 부분에 독일, 일본, 미국에는 그런 비슷한 류의 소설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저한테 답을 줬는데 흥미롭게도 독일의 구체만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나치치아의 일종의 성장 소설
이거를 하나 소개를 해줬고요. 미국에서는 보니까 인종차별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룬 한밤의 태양이라는 마커의 소설을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촛포의 노래라는 그런 태평양 전쟁 준비에 끌려갔던 일본 청년의 어떤 돈의 성장을 담는 소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상당히 좀 차원은 다르지만 그 나라마다 그 시대상이 달리 좀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 인간 형성의 문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비교 문학적인 연구 같은 것도 해보면 참 흥미롭겠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 공부에서 청년들의 성장, 형성 과정이 다를 것이고, 우리 이제 이태주는 반대로 식민지들 강한 입장에서 아까 그런 지식인의 고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로워서 제가 좀 부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던진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시 빌둥으로 들어가서, 빌둥이 이제 원래 보면 이게 중세적인 전통, 그 어떤 하느님, 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둥은 출발이, 그래서 또 빌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상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근대에 와서 빌둥 개념을 확립한 사람은 베레든 폰 훔볼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 두 개를 가져왔는데, 그 하나 있는 그 그림은 뭐냐면, 훔볼트라든가 그 시대, 혹은 그 이후에 모든 빌둥 사상가들이 얘기한 건데요. 두 개 요소가 나하고 세계인데, 결국 내가 나하고 맺는 관계가 한 축이고, 내가 세계하고 맺는 그 관계가 한 축인데, 그래도 아마 그 근대나 그 이전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관계, 그래서 정체성을 잘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덜 문제가 되고 잘 된 걸로 또 그렇게 묘사가 되게 돼요. 책에서도. 그 빌딩 이론에도 보면 내가 그 주체성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이제 세계, 그리고 변화가 더 적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를 파악하고 세계식으로 말하는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 교양에서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좀 됐다 이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제가 오른쪽 그림에다 적어놨는데 이번 아까 발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균등 발전과 성장하지 않은 청춘. 왜 이게 오냐? 식민지 제국주의에서는 제국주의 하에서는 이런 성장이 왜곡되고 정체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 AI 시대고 기후위기 시대고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추가시켜 놓은 것이 뭐냐면 그 나의 밑에다가 피로사회라는 걸 적어놨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한병철 제독 철학자 얘기고 또 어떤 사람은 또그 과로사회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과로사회. 지금 시대, 개인이 겪는 시대가 피로 과로사회다. 그리고 세계를 봤을 때는 이제 이미 1985년에 몰리시백 그 독일 사회학자가 얘기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기라는 것이 성격을 달리해서 그렇지 계속 더 심한 위기들이 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기후 위기가 최고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파생할 위기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 원래 빌딩을 주창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이 주체성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 세계와의 화해를 이루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아까 식민지 시대의 불균등 발전, 성장하지 않은 청춘은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꼭 발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과제일 것 같아요. 교육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주체성 형성하는 것, 자아를 형성하고 또 올바른 세계관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교양교육이니까 저희 과제가 이제 그 새로운 과제가 또 떠오를 것 같아요. 식민지 제국주의하고 다른 지금 새로운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의견이기도 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마치려고 하다가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로 첫 번째 보면 시대의 국가별 형상소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양이 쑥쑥 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빌둥스 로만 독일로 좀 해서 제가 몇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현대기 형상소설을 그래도 형상소설에 가까운 곳으로 축약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자께서는 이제 사상 월야 말 그대로 대개보이 다 알 걸로 전제하셨는데 아마 생소한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뒤에다 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삼으면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 표를 드리게 하는 PPT 자료를 해드릴 때,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거의 연구하고 고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발표문과 그냥 긴 프로그램을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 않고, 인터넷에 말씀드린 건데, 용어에 대한 일부분이 더 그렇게 명명할 것은 다 일종이 아니더라도 명명하고 어떻게 정상이 되는지 분명하고 사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야 되겠습니다. 영어권 문서를 읽어가도 영국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영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빌딩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영어 용어는 없다. 빌딩을 그냥 쓰거나 그런 고민이 서양에서 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세계에서는 꼭 독일식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런 식의 비슷한 우리의 고민이 담긴 어떤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양 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시기에 특징이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그것을 영어로 만들고 소설이라는 용어도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설로 요거를 번역하면서 이제 동아시아에 퍼졌기 때문에 교양 소설도 사실 그런 맥락이 있어서 정말 다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에서 교양 소설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것을 그냥 빌딩스 로만이라고 그냥 적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많은 부분을 그냥 용어를 다른 그대로 적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낮추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의미는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때는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리고의 장발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은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에도 굉장히 저희가 좋고 굉장히 많은 미술 평론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논의들도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거기 이 때문에 미술 평론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되게 즐거워하면요 많은 미술과 관련된 논의들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때쯤에 시키는 소설이라고 하는 건 쓰는 소설과 시키는 소설을 구분했는데 시킨다라는 건 쓰도록 시키는 소설 이런 뜻으로 쓰죠.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소설은 단편 소설이고 장편 소설은 그 당시에 약간 드라마 연재랑 비슷하게 장편을 한 번 쓰면 뭐 집안체가 생겼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게 쓰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성품의 집도 짓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좀 풍속적이지만 그런 시키는 소설을 어쩔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 개인의 선택도 있지만 이 사회에서 시키는 어떤 그런 압력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그런 사회와의 관계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에서 아까 제가 잠깐 인용했던 이테타 히로시라고 하는 그분이 교양소설을 공개를 쓰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그 책에서도 일본어 책에서도 많은 경험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본에서도 이제 성장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것들이 시민들이 알게 갈수록 점점 사라지는데
그러면서도 이 교양 소설에 적합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이 심지어 자기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일제 파시즘에서 파시즘이 사실 어떤 특정 인간을 계속 유도하잖아요.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어떤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사회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국책 소설에서 서양에서 말하는 교양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양 소설이 오히려 인계되어 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들이 잘 성장하는 그런 서사들을 보면 오늘날 친밀소설로 이야기되는 그런 작품들에서 국가에서 일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치에 굉장히 부합하면서 어떤 갈등도 있지 않은 인물들이 사실 나오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사합니다. 네, 설명해 감사합니다. 아마 채팅창에는 질문이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지금까지 또 너무 재미있게 흥미있게 또 선선한 교수님 질문이 굉장히 두분말과 또 많은 드립니다. 교양과 관련해서 사실 좀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교양이라고 하는 용어의 굉장히 비례한 말이 보여드립니다.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수십년 수양론이 있었어요. 이거죠. 수양론이 등장하는 수신이라는 말과 수신한 대신에 농심차죠. 그거다. 양심이라고 합니다. 길을 양자에 정신, 심심자. 그래서 수신과 양심을 했어요. 그래서 수양이라는 말. 근데 이 수신과 양심의 차이점은 수신은 이제 신체적인 그런 것들을 이뤄내는 거지. 그리고 양심은 정신적인 것을 이뤄내는 거지. 근데 그 양심론을 주장하게 된 건 일본의 제1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1고등학교는 일본은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 제1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동경교육에 바로 자동으로 진학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1고고에 들어간 이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진학한 일반 보통 중학교에 들어갈 때와 차별화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도전이나 이런 일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는데 원래 양심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개념의 용어였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용어가 그래서 양심과 수치를 합해서 교양이라고 일컬자. 그래서 이제 교양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분단히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한번 문맥 속에서 사용하는 교양이라는 말의 뜻과 우리가 교양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사용하는 교양의 용어의 개념이 사실 그 시기에 빌딩을 번역하고 수준과 다른 양심의 개념 그렇게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교양이라는 말이 동양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날 교양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그 말을 굉장히 왜곡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교양이라고 하는 말을 왜곡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동양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그 교양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 중요한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해석을 강조하는 지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몇 개까지도 교양이라는 말씀을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사실 교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해할 필요도 없고, 또 충분히 잘 써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한번 이런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교양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훈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선생님께서 이태준의 작품 속에 있는 한시를 가지고 오셔서 안중근 의사의 한시라고 거기서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신사 시와 소설 공부를 하는데 실은 그 이도희 부부의 한시라고 하는 그 한시는 사실은 그와 유사한 한시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실도 나오는 근래에 나오는 그런 한시 농부가 또 소년이 고향을 눈을 안아서 humor을 이어가지고 또 우리까지 약간 그런 뜻을 새긴 시에 대한 그런 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는 많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유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다 외우고 있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우고 있어 이번 그래서 시는 이건 안중근 선생의 의사의 시기의 내용을 담고는 그와 혹사한 시의 동화 그게 안중근 의사의 인기시다 보니 후원이 조심스러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권선생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또 플로어에 다른 수업분들 질문 네, 하시지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지금부터 한 10분만 쉬고 저희는 45분에 다시 답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 고객님 감사합니다.